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파트에 대한 설명을 초입에 제가 너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잉여가치를 노동력을 이용해서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가 지난 시간 얘기였고,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 중에 오늘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걸 마르크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하나가 오늘 다루고 있는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3편이. 그리고 다음 편이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하는 걸 오늘 하는 걸 다루는 거고, 절대적 잉여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하는 게 있으면 요만큼이 노동자가 임금으로 간 필요노동 시간에 해당되고, 요만큼이 메어베어트 자본과 잉여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절대적 잉여가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늘려가면, 요거는 이제 한 사회에서 되게 정해져 있으니까 물건값 정해져 있듯이 하루 노동력의 가치는 대충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회 어떤 시점에 되게 임금 하루 사람을 쓴다는 건 요 정도야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건 놔도 그러면 자본가가 이윤을 늘릴 방법은 요쪽 파트를 계속 늘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절대적 노동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절대적으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쪽을 계속 늘려가기 시작하면, 절대 노동시간이 느는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늘려가지고 가치를, 이윤을 얻는 거 있잖아요. 잉여가치를 늘리는 거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거, 일을 더 시키는 거죠. 노동시간을. 이런 방식이 있다. 이런 방식이 이제 기계제가 본격화하기 전에는 아주 일반화된 방법으로 일 더 시키는 거예요. 그 기계제가 돼도 이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물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또 물론 이거는 반칙도 있죠.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임금 줄 거 안 주고. 근데 우리 마르크스는 그렇게 나쁜 자본가는 아예 고려 안 해요. 그런 애는 책에 못 들어와요. 줄 거 주는 자본가입니다. 임금은 다 줘야지. 갑자기 임금을 줄여도 방법은 있죠. 월급 덜 줄 거야 라고. 그래도 늘어나는데 그런 애 빼고. 근데 오늘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줄 거 주고 하면 오른쪽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장근로 시키는 게, 계속 노동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 절대적 잉여가치다. 물론 한계가 있다. 아까 말했죠. 사람인데 계속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선 이상이 되면 노동력이 망가지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될 정도까지 쓰면 안 된다. 그 사이 얘기를 쭉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정해져 있어도 어떻게든 파고든다. 막 조금이라도 그 밥 먹는 시간, 퇴근 조금 늦게 하게 하고, 일 다 한 뒤에 옷 갈아입어. 뭐 옷 갈아입기 시작하면 안 되지.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해서 뒤에 좀 갉아먹는다가 방금 군도둑질 이런 얘기고요. 전체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어렵지는 않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분량이 길어요, 여기가. 그리고 고백하자면 저는 그 예전에 자본 읽을 때 여기 이론적인 파트 좀 읽고 뒤에 막 증언 나온 건 잘 제대로 안 읽었어요. 설랑설랑. 읽긴 읽어도 집중해서 안 읽었다고. 왜냐면 그냥 그래 노동자들 힘들다는 얘기가 어쨌든 시간 쥐어짜니까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제가 비유하자면 나중에 그 기계에 대한 장 다룰 때도 드릴 말씀인데, 법정에 서면 검사가 누구를 고발할 때 검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피해자의 직접 증언. 왜 이게 중요할까? 논리적으로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혹은 검사와 변호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피해자가 직접 증언케 하는가? 이게 로고스 말고 포네라고 그러니까 음성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목소리가 떨리고 그때 어땠는지가 그것과 관계된 진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는데, 이 뒤에 마르크스가 인용하고 있는 많은 증언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로 그냥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파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자극을 주냐면 감정에 자극을 줘요. 굳이 말하면 머리가 아니라 몸에, 마음에, 이쪽에 굉장히 자극을 준다고. 자본주의를 감정과 관련,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읽게, 이 텍스트들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거 착취했네, 왜냐하면 잉여노동이 있으니까라고 말하기 쉽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간을 1시간 더 늘려간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더 늘려간다는 거 몰라? 6시간을 7시간 만들고 7시간을 8시간 만드는 거야. 이건 논리적인 얘기고,
그게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그의 삶에서 그의 신체, 그의 감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지에 대한 증언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자본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성격인데 이 부분들을 경제학자들이 잘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시간 봐서는 혹은 힘드실 테니까 빨리 끝내드리고 싶지만 꽉 붙잡는 게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본을 읽었다고 말할 수 없다. 자본을 요약하는 책들은 이 부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요약 줄거리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냥 노동일 늘려서 잉여가치 늘어나 하고 넘어가 버려요. 이 긴 페이지, 100페이지가 넘는데. 근데 막스는 왜 이 100페이지도 넘는 글을 일일이 썼을까 구구절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이거예요. 한 시간을 더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자, 노동자들의 증언을 마구마구 따오는데요. 마르크스는 왜 노동자들을 따오고 특히 어린 노동자들을 따는가? 물론 직관적으로 그러죠. 아이를 내세워서 자본가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걸 고발하려고 세상에 아이까지 착취하다는 이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아이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 마르크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뭐 제가 이제 말했지만 이게 여기 보면 앞에 하고 좀 틀려요. 이 챕터가 막 시작할 때는 아까 파업 중에 전단지를 가져왔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조 대표가 쓴 걸 거예요. 그 글은. 그리고 저쪽은 자본가 대표가 쓴 걸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대등하잖아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경총이 대등하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가서 막스가 이제 실제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시간을 할 때는 아이들의 증언을 따왔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자본가로는 당시 사장들, 공장 관리자의 말을 따왔어요. 그 얘기는 뭐가 냐면 이 둘은 비대칭이거든요. 비대칭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따왔는데 말을 하게 하는데 아이들의 말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대신 공장주의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영어도 이게 중요한데 번역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나와요. 여기. 표준어하고 사투리가 쓴다는 것을 영어로 표기하고 있어요.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언어에 인용을 해놨는데 하나는 문법이 잘 맞고 표준 영어고 런던의 표준 상류층의 언어고 아이들과 노동자들이 쓰는 언어는 아이리시 언어거나 뭔가 생략돼 있거나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거나 그걸 그대로 따 붙여놨다. 근데 번역을 해놓으면 그게 안 살아나. 저 힘들었어요라고 번역을 하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문법적으로. 근데 우린 번역하면 안 드러나죠. 이거는 독일어 본도 잘 못 나타나요. 왜냐하면 영어 원 자료였을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고정해서 막스 딸이 엘레노아 막스가 이걸 원문에 다 대조해가지고 그대로 다 실었었는데 영어본 여기는 그래서 영어본이 유력적이에요. 이 마르크스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자, 여기를 보면 어린아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쭉 증언을 하는데요. 매우 굳이 말하자면 제가 싫어하면 관리자들의 말은 자꾸 숫자라면 아이들의 말은 되게 통증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네, 이것이 자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르크스가 공장주들의 어법, 제가 말했던 어법을 굉장히 독특한 그 중에 어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우리는 뭐 13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증언을 계속 실어놓잖아요. 뭐 공장에서 열 몇 시간 동안 있었고 겨울에 발이 그냥 얼었는데 추운데 기계 앞에 있느라고 막 엉엉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이가 막 증언한 게 있어요. 그걸 한참 써놓은 뒤에 그다음에 공장주의 말을 딱 씁니다. 그 공장의 공장주는 뭐라고 하나. 근데 이 공장주의 말은 이를테 의회에서 증언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표준적이고 말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공장주들이 어떤 공장주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의회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공장법 만들면서 노동법 만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회사 망한다. 이제 이런 거죠. 경제 망하고 노동시간 우리 똑같잖아요. 지난번 우리 대통령도 120시간 어쩌고 뭐 했지만 노동시간을 되게 중요하고 이걸 이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이렇게까지 확대하면 큰일 난다. 라는 식의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우리는 식사나 휴식 없이 정말 열심히 마치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 해요. 아침부터 그냥 휴식도 없이 오후 6시, 4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9시까지 좀 탄력적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우리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우리란 말 되게 웃기다. 우리는 아침 9시, 6시부터 나와가지고요. 뭐 오후 4시, 6시까지 막 일해요라고 할 때 그 우리는 사장님 얘기 아니라고. 노동자 얘기라고 그 우리는. 노동자들이 9시 출근해 정말 일한다고. 아니 6시 새벽부터. 그런데 뒤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노동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저녁 9시까지 6시에 퇴근하지 않고 밤까지 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노동시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다 우리라고 쓴다. 이거를 플루랄리스 마제스타티스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이거를 로얄 위라고 불러요. 황제들이 쓰는 우리란 말이 있대요. 황제들은 나는이라고 말해야 할 걸 꼭 우리는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들 잘하잖아요. 국민의 뜻이 왜 국민이 어쩌고 지 얘기면서 맨날 갖다 국민 붙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뭐하고 국민을 모욕했다 그러고 자기가 모욕받으면 어떻게 국민을 국민의 대표를 모욕하냐고. 나를 모욕하지 말고 꼭 국민의 대표라고 이제 국민을 모욕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더니. 근데 뭐냐면 우리라고 자꾸 쓰는데 이 말은 되게 좋네. 자본가는 그래서 자꾸 이 말을 좋아한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 신년회 할 때 그 옆 회사하고 할 때 이번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올해 우리 열심히 일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달성한 이거 수익률을 몇 %로 우리가 반드시 얻고 뭐 얻읍시다든지 뭐 이런 얘기 쭉 할 때 보면 앞에 우리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회사 노동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노동자들 얘기고 뒤에 뭐 얻는 거는 자기 이야기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마르크스가 표현법을 굉장히 섬세하게 쓰고 있어요. 앞에 막 시작했을 때 이 챕터가 시작했을 때 노동자와 자본가가 둘이 대결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노동자가 유라고 불렀어요. 유. 너희 당신들. 당신은 말이야 우리 노동시간을 주지도 않은 걸 썼단 말이야 라고. 이 말은 너라고 혹은 당신들, 너희 이런 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는 자본가는 우리 모두 전체로 호칭하기를 좋아하는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처음으로 계급투쟁이라는 말을 쓴 게 이 챕터입니다. 전체 계급과 이 노동시간 어떻게 결정되냐? 계급과 계급의 싸움으로 결정난다. 계급투쟁으로 결정난다라고 말하면서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는 부르주아의 정신이고 위가 하나는 노동자의 정신인데 굳이 말하면 혁명으로 따지냐면 1789년 귀족들 특수신분을 몰아내고 제3신분이 우리는 보편신분, 네이션의 탄생, 우리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마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국가의 부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1848년 혁명은 계급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모두인데 이상하게 국부론에 따르면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강하거나 전체적으로 가난해야 되는데 왜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제일 많지? 라고 말하는 양극화라고 보통 말하는 즉 계급적으로 분화돼서 이제 네이션이 하나가 아니라 투 네이션 다시 말하면 클래스 계급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노동의 일은 두 계급이 싸우는 거를 딱 보여줘요. 그래서 이 표현법을 쓰고 있다. 이런 걸 되게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아이들의 얘기인데 이 아이들에서 마르크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내가 왜 아이들의 자료를 계속 인용하는가 한데 아이들의 증언을 계속 인용한다. 아이들의 증언을 인용한 걸로 충분한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로 성인들은 어땠을까를 추론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은 어땠을까를 추론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자본의 축적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아이들, 어린 노동자들, 남자아이, 소년 노동자들의 증언이 다 거기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소년 노동자들의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시켰을 정도면 어른들은 얼마나 시켰을까라고 해서 어른들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읽는다 하나와 아이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예민하게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강조하고 제가 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을 요약하는 책에는 이런 걸 잘 안 들어가는데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 한편에서는 맞아요. 어른 노동자들은 어땠을까? 한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 어른들도 어마어마하게 일했구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아이들의 목소리가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마르크스가 직접 인용하는 원문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It is hot, it is에 굉장히 이게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데 표시를 재밌죠. 어떻게 이걸 막 강조하고 싶었어요. It is hot in here. 여기 너무 더워요. 용광로 앞에 있으니까 아이가
더 미치겠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번역 안 해서 여기 더워요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막 굳이 이 말을 번역 우리말로 옮겨주려면 여기 징그럽게 더워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진짜 더워요라고 해야 이 아이가 했던 말이 티가 나요. 일단은 아침에 6시에 시작해서 6시나 7시에 끝난다. 아마도 뭐 have given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given over라고. I've given over라고 쓸 것 같은데 given over라고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 아이가 사투리 쓰는 것 같아요. 발음이 뭉개졌어요. 근데 재밌잖아. 이 글을 인용한 사람은 그냥 받아 적을 때는 표준어로 옮겨 적을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그대로 살렸고 여기다 또 진하게 써놨어요. 왜 여기를 진하게 써놨겠어요? 이 부분 주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여기는 이탈릭으로 참 여기는 제가 진하게 했나 보다. 요 이탈릭 부분은 이탈릭으로 된 거는 여기 강조해 둔 거잖아요. 이걸 체록한 사람이 이걸 이탈릭으로 표시했다는 거는 여기가 뭔가 정말 얘가 정말 힘줘서 말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같으면 음성 지원이 되는 거예요. is. 마르크스는 그거를 쓰고 싶은 거고. 자, 여기서 무슨 말을 마르크스가 여기는 제가 인용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직접 인용된 걸 주위에 보면 애들이 너무 언어를 아예 모르고 글 쓸 줄 아는 애가 없고 사인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막 가야 되고 나중에 보면 몇 시간 일해서 할 때 하는데 그 말을 적을 수가 없었고 자기 이름을 쓰라니까 못 쓰고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것만 쓰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래요. 영국 여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아담하고 예수가 같다고 생각하고 뭐 혼동하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마르크스가. 아이들의 지식 수준과 언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특히 언어 뒤에 보면 문법에 잘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엥겔스가 한 말인데 사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다 그렇다. 당시에 자기 이름 못 쓰는 노동자들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잘못해가지고 자기 권리도 못 지키고 한 사람도 무지 많고 엥겔스 표현을 그대로 쓰면 노동자 계급한테는 영어를 제대로 쓴다고 하는 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서커스 고개라고 일종의. 그래서 아이들의 증언으로 그걸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동자들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보세요. 이게 19세기 공장 앞에 사진이잖아요. 여기 공장에 남자아이 있죠, 맞죠? 하지만 남자아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대 아마도 여자아이처럼 보여요. 그쵸? 다시 말하면 여성 아이 노동자들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성 성인 노동자도 있고 소녀 노동자들도 있다고요. 소년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마르크스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자기가 아이들로부터 남자 아이들의 증언으로부터 여성들의 처지를 추론할 수 있다. 여자 아이들 때 이렇게 껐다. 이런 처지 있었겠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자본이라는 텍스트에는 불행하게도 소녀 노동자들의 이름 한 아이만 나와. 여자 노동자 이름만 한번 나온 적 있고 증언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없어요. 소녀와 여성의 목소리가 이 텍스트에는 안 들어있어요. 이것은 마르크스를 포함해서 서구 남성 백인 지식인들이 19세기에 가졌던 어떤 생각 속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더 앞에 조사관들, 의사들과 공장 감독관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이미 배제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목소리가 없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들의 처지를 소년 노동자로부터 추론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추론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년 노동자 적었으니까 소녀들 알 수 있겠지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녀들의 목소리가 안 등장하는 거예요. 여성과 소녀 노동자의 목소리가 없는 것. 그들은 그들의 또 대표되지 않는다. 리프레젠테이션이 안 되는 것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걸 남성 노동자 목소리로 덮어가지고 이걸로 추론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중의 왜곡이 생기는 거죠. 이중의 그늘.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들이 재현체계, 대표체계. 이건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마 아까 노동조합에서도 대표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노동조합은 성인 남성 노동조합이었을 거예요. 건축노조나. 성인 남성 노동자고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못한 여성 노동자 그리고 아이들 노동자가 있고 그 아이에서도 여자아이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노동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고 필요로 하는 생리적인 것과 관계된 노동 시간이 주는 의미도 다를 것이고
노동 강도가 주는 의미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추론해요, 그거를 함부로. 여성 노동자가 거기엔 또 성추행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남성 노동자가 겪었을 일과 19세기에 뭘 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그걸로 덮어쓰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중의 그늘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마치 스피박이 말하는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공장 노동자의 증언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이죠.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편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치 형태 기억나시죠? 화폐나 상품이 가치가 직접 못 드러나니까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상품이나 화폐를 통해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가치의 현상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의미에서 언어는 계급의 현상 형태예요. 왜냐면 아까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딱 들으면 표준어를 쓰는지 사투리를 쓰는지 지적 수준이 낮은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 19세기의 계급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일랜드에서 왔으면 식민지 문제까지 있었을 거예요. 잉글랜드, 아일리시 영어를 쓰네라고 하면 마치 조선인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하는 걸 보면 그가 노동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 온 노동자구나까지 알 수 있잖아요.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형성하는 계급의 현상 형태, 가치 형태처럼. 그런데 그 현상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되거나 이중의 족쇄에 묶여있는 존재들이 또 있어요. 마르크스한테 제가 간혹 이제 자본을 읽다가 이 문제를 조금 더 파헤쳐보지 이렇게 넘어갔네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상품으로 현상한다고 했을 때 계급은 어떻게 현상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변상하는지. 왜냐하면 앞에 노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인 남성 노동조합. 이거는 나중에 제가 12권 갈 때 다시 말할 텐데요. 그때 이제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엥겔스가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정규직 노조들이 잘 나가는 정규직 노조들이 자본가격을 찜짬이하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실업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제시켰는가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과도 맞물려 있어요. 19세기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중요해서 제가 시간이 길지만 그냥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르크스가 끝에 가면 긴 역사 얘기를 하는데 노동일이란 뭔가에 대해서 또 물어요. 처음 시작할 때 노동일은 하루 노동시간이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 하면 노동이란 뭔가를 또 묻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노동일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과학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력 간의 힘 대결로 결정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세력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다르다. 12시간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마르크스 시대는 12시간이 표준 노동이었어요. 그러다가 10시간이 됐죠. 마르크스 시대에. 그다가 세상이 8시간 되면 좋겠다고 8시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하고 거의 미래 유토피아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우리죠. 근데 요거 어떻게 바늘이 여기를 가리킬지 여기를 가리킬지 이 바늘이 어떻게 가느냐. 세력 관계에 달려있다. 힘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자본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큰 틀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큰 틀은 잉여가치 노동시간 길게 해서 노동시간 잉여가치 뽑아. 요게 이제 요 챕터의 그냥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쟁점이 너무 많고 중요한 게 많은데, 마르크스는 또 여기 뒤에 그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자본주의가 되려면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노동을 길게 시킨다는 게 사람이 처음부터 노동 길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공장에 출근하는 리듬 지키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에 해 뜨면 일하던 사람이 겨울에는 해가 늦게 떴다고 늦게 출근해버리면 큰일 나죠. 항상 알람 맞추고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시대의 문제잖아요.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절대적 생산 인구를 노동자로 만들 때, 그럴 때 그 상품을 만들기 전에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뒷부분에는, 자본의 이 부분에는. 그게 뭐냐면 공장법을, 노동법을 보면, 노동일에 관한 법을 보면 19세기 노동법 보면 하루에 이제 처음에 14시간인데 실제로 이제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면 13시간 몇 분인가 뭐 있죠. 최초에 1833년에 노동법 만들 때는 14시간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15시간. 15시간이 처음에 노동시간이에요. 더 일 시키지 말라고. 1833년에 노동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공장법이 15시간을 일 시키지 마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5시간 이상 시킨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밥 먹는 시간하고 뭐 저기 한 시간 빼면 이게 실제로는 한 10시간쯤 13시간 반인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출퇴근 기준으로 하면 15시간,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빼면 13시간 반을 잡아놨어요. 엄청나게 노동시간이 길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르크스 말은 요 시간 이상을 일하는 애가 있으니까 공장법은 일을 더 못 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이야기고 이게 18세기까지는 이 일을 더 시키는 법이 공장법이었다는 거예요. 노동법. 노동 관리하면 일을 더 시킨다. 그런데 이때 목표가 뭐냐면 12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12시간까지 일을 시킬까? 12시간 일 시켜 너무 어려서 법으로 강제해서 12시간까지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공장법, 이때는 그러니까 노동을 강제한 법이고, 이때는 노동을 줄이라고, 더 시키면 죽는다고. 그 얘기는 노동이 과로가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법이. 마르크스는 그걸 읽는 것인데요. 어쨌든 가는데 얼마나 일을 하기가 힘들었는가,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막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전통적 노동자들은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내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빡세게 일하면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는 게 사람들이. 그런데 전통적 노동자는 걔라 예전처럼 계속 먹고 살려면 내가 얼마나 일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내가 영혼을 갈아서 빡세게 일하면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라고 묻는 노동자가 근대 노동자인데, 전통 노동자들은 지금처럼 먹고 살려면 내가 얼마나 일하면 될까라고, 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베버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뭐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저번에도 나오고 막스 베버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또라이라서 그래요.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했던 얘기죠. 8시간 일해서 $10 벌 수 있는데 5시간만 일하고 반찬했다가 $5 버냐? 아니다. 너는 원래 $5만 못 벌었다. $5만 벌고 했는데, 아니다. 넌 $10 못 벌었다고. 무슨 말이냐? $5 못 번 거 플러스 네가 일했으면 벌었을 $5가 또 있다. 그래서 $10라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인데요. 그 시간은 돈이라고. 무서운 애예요.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대세가 됐는데, 막스 베버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애가 옛날 전통적 노동자들 이해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거를 도착증이라고 그랬어요. 도착증. 왜 돈을 버는가? 잘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데 이제 이게 거꾸로 했다. 돈 벌려고 사는 걸 포기한다. 이런 게 목표하고 저기가 대치수단이 바뀐 걸 도착증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일상으로 또라이라 그러는 거죠.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고. 지가 돈을 왜 버는지에 대한 게 거꾸로 됐다고. 먹고 살려고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먹고 사는 걸 포기하네. 가 되니까요. 자, 그대로 먹고 살려면 일을 어떻게 하면 찌끔하고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지금처럼 살려면 일을 얼마나 해야 될까와 내가 얼마만큼 일하면 돈을 거기까지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멘탈이다. 그런데 이 노동윤리를 강요했던 것이요. 노동자를 어떻게 만들 건가? 상품 생산보다 주체성을 생산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기계 앞에 앉혀놨는데 그 아크라이트라고 방적기 개발한 애도 그런 말 써놨어요. 세상에 10시간 동안 기계 앞에 기계를 멍하니 보고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 가버린다고. 차라리 밭에 가서 일어나지. 기계 앞에 10시간. 근데 우리는 요즘 노동자들은 기계 앞에 컴퓨터 앞에 10시간 있다는 거야. 놀라운 인종계량이 나타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인데 19세기까지 이게 불가능했어요. 한 곳에 특정 동작을 반복하라고 10시간 동안 붙잡는다 불가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품 만드는 거 말고 노동자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마르크스가 의심하는 곳이 구빈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미셸 푸코가 광기 역사에서 길게 설명을 했죠. 구빈원들이 요 세기 17세기, 18세기, 정확히 16세기부터인데 주로 17세기부터 18세기 유럽, 미국도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퍼져요. 그런데 구빈원은 빈민을 구제한다는 뜻이지만 영어를 보면 재밌어요.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워크하우스예요. 여러분 그 올리버 트위스트 소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있는 고아원이 워크하우스예요. 그 간판이 보면. 어린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있는데, 구빈원인데, 구빈원의 원래 말은 노동집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의 집.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죠. 요즘도 장애인들도 시설 들어가면 쓸데없는 일 많이 시키고. 그런데 어쨌든 일을 막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여기에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게
거기서 막 사람들 일 시켜봤자 가난하거나 어디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 집어넣어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집어넣어놓고 구빈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생산성은 낮는데 그럼 뭐냐? 경제적 효과는 없지만 도덕적 효과가 있다는 거야. 나태하면 안 된다. 근데 이 프랑스의 이름이 이게 오피탈이거든요. 오피탈. 이게 하스피털의 영어로 병원. 원래 병원 역사가 구빈원의 역사예요. 강제 수용소에서 사람들 돌아다니는 불황자들 잡아다 집어넣는 거. 정신병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 막 한 사람들 집어넣는 건데 오피탈이 원래 그런 거예요. 물론 호텔에 되나? 또 오피탈인데 허스피탈인데 재밌는 거는 빈민을 구제한단 말도 맞고 노동을 시킨단 말도 맞고 치료를 한단 말도 맞아요. 왜 그러느냐? 빈민이 가난한 이유는 정신머리가 흐트러져서 그런 거고 근면을 시켜서 그 정신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치료소예요. 여기가. 이게 구빈원이고 이거를 공포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두려우니까요. 너무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재밌는 거는 그런데 이 공포의 집이라고 커닝엄이라고 상공업의 역사 쓴 사람인데 원래 구빈원인데 이 상공업의 역사를 쓴 커닝엄이라는 사람이 18세기 뭐라 하냐면 이 구빈원을 그냥 구빈원 가난한 애들 그냥 두면 안 되고 끔찍하게 일을 마구마구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걔들을 치유할 수 있다. 얼마나 시켜야 되냐면 12시간을 시켜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노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게 18세기 말이잖아요. 그리고 공포의 집으로 만들어서 두려움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놀고 먹고 그냥 공짜 음식 주니까 급식 주니까 일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할 수 있으니 끔찍하게 일을 시켜서 공포의 집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12시간을 노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19세기에는 공장이 12시간만 제발 시키게 해달라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너무 노동시간이 길다고. 마르크스 말은 이거예요. 19세기에 공장 패브릭이요. 우리 팩토리가 어디서 왔느냐? 18세기 구빈원에서 왔다. 17, 18세기. 공포의 집이라고. 그런데 웃긴 거는 공포의 집은 끔찍한 공포를 주겠어. 너 앞으로 12시간까지 일 시킬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는 12시간이라도 12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싸움이 있을 정도로 15시간, 16시간을 일 시키는 곳이었다. 팩토리의 탄생이에요. 이게 19세기 공장의 탄생.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공장은 어떻게 탄생했는가와 구빈원은 뭔가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됐고요. 역사도 되게 중요한데 역사에서 마르크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역사 길게 나옵니다. 33년에 처음으로 공장법이 제정됐고 47년에도 고치고 48년에도 되고 50년에도 뭐 크게 바뀌고 계속 공장법이 바뀌어와요. 노동시간도 줄여가고 이렇게. 이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왔는가를 절대 자본가가 그대로 들어준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싸워왔고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도 하나씩 확인해 봐야 돼요. 싸워서 얻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일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본이란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어요. 마르크스가 뭘 고발하는지 꼭 부탁인데 꼭 읽으세요. 새로운 지식은 없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거예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본 건 있어요. 노동일을 단축시킨 것, 즉 하루 노동시간을 단축시킨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한마디 덧붙인 거 있는데 이것도 정말 별표 박 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왜 그 생각만 했을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아까 노동시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길게 한다. 이거면 이게 노동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시간이라고 했잖아. 이 시간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더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였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마르크스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회개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노동시간을 안 줄이고는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동자 넘었어. 사회가 안 좋아진다. 왜냐? 제 식으로 풀어보자면 마르크스의 말하자면 요 시간을 줄이면 요 남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냐면 노동자가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럴 수 있는지는 8권에서 갑니다. 또 승진하려면 또 학원 다녀야 되고 그럼 이제 이해가 복잡하지만 이건 자본가의 지위를 받는 시간인데 여기는 노동자가 가처분 시간, 자기가 자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시간이라고 보통 부르는 시간이에요. 이걸 노동 시간이라고 부르면 자유 시간을 늘리는 게 왜 중요하냐? 노동 시간은 뭐라고 말해도 솔직히 말하면 니체식으로 말하면 노예가 되는 시간이에요. 내 몸인데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남의 처분에 맡겨진 시간이라고요. 요거는 자유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노동자가 노예의 시간을 계속 체험한다. 보세요. 노동시간이랑 요 시간이 또 어떤 시간이냐면 요 시간 진짜 중요해요.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새벽 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이런 게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잖아요.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가 뭘 의미하느냐? 내 신체가 가장 잘 움직일 시간이에요.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라고.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20세부터 60세까지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뭘 의미하느냐? 그나마 몸이 건강해서 막 가장 내 인생의 황금기예요. 요 어렸을 때도 이거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내서 그래 이 시간에 생명력을 소진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 시간에 노예를 체험하잖아요. 사람이. 노예를 체험하게 돼버리면 타인의 지시 아래 너무 오래 놓여있게 되면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지시 아래 너무 예속을 너무 오래 체험하면 이게 몸에 배어요. 몸에 배고 복종이 내면화된다고 자꾸. 가급적 자유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시간을 위에서도 늘리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늘리면 좋죠. 내 노동하는 중에도 내가 내 온전한 정신으로 결정권을 갖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 시간을 자꾸 체험하고 자유인을 체험해야 자유인이 됩니다. 노동하지 않는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체험해 봐야 돼요, 자꾸.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동자의 굉장히 긴 노동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노예 체험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자유 체험 시간이 짧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고 뭔가 혁명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을 좋게 구상할 수 있는, 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쓸데없는 시간, 내가 마음대로 허비해도 좋은 시간. 이 시간이 많아지고 이 시간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사회가 바뀐다 이거예요. 사회가 개혁되려면 자유시간이 많아야 돼, 인구들에게. 그래서 자꾸 실패도 해보고 뻘짓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노동시간에는 그렇게 뻘짓을 하거나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노동일을 줄이는 건 너무 중요하다. 한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회를 위해서도 자유를 체험하는 시간이 사회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내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뻘짓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져야 돼요. 뻘짓이라고 말했지만 담대한 구상,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고 그래야 사회가 나아집니다. 정말로. 그 점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건 중요해요. 48시간이 30시간이 되는 건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 사회가 새로운 제안이 되고 새로운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노동일의 단축은 노동자 개인의 생명력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어야 그런 상상도 하고 구상도 하니까요. 제가 되게 힘좋은 말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문제. 노동일 단축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이제 거기 보면 노동자들이 아까 싸워서 노동일을 단축시켰다고 했는데 시작할 때 보면 노동자가 노동력을 상품화할 때 왜 노동력을 팔았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뚱이 판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좀 제발 고용해 주세요 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배운 거 없고 돈 없고 권력 없고 권력과 돈과 지식이 없어요. 19세기 노동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얘들이 자본가하고 싸울 수 있었을까?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장을 다녀온 노동자들의 모습을 해요. 피 빨려가지고 나와가지고 파리해가지고 들어갈 때 쌩쌩했던 애들이 왜 공장에 공포에 지면 갔다만 나오면 퇴근할 때 표정을 보면 완전히 핏기가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지쳐가지고 빨린 거죠. 그런데 쟤들이 어떻게 자본가와 싸우고 했을 수 있지? 그 힘이 어딨지? 돈 없는 애들이잖아요. 원래 권력 없어요. 의회 대표 리프레젠테이션이 없어요. 지식 없어요. 바로 자기랑 똑같은 애들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을 보니까 나 같은 애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부터 예전에 고대 민주주의자도 한 건데 민주주의 데모스의 힘은 도대체 뭘까? 데모크라시는 데모스가 힘을 갖는다는데 데모스는 도대체 어디서 힘을 갖지?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신분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애들인데 데모스가 어떻게 힘을 갖지? 데모스는 쪽수에서 힘을 가져요. 데모스는 함께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힘의 원천이에요. 함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 뭉치면 이상인데 밤길도 이상하게 혼자 걸으면 무서운데 둘만 걸어도 이상하게 안도가 되고 힘이 생겨요. 노동자의 힘의 원천은
곁에 노동자다. 자기같이 힘없는 노동자가 같이 있으면 힘이 된다. 그래서 그게 단결인데 놀랍게도 유럽에서 단결의 자유, 수많은 자유들이 1300년부터 자유, 거래의 자유든 무슨 자유든 언론의 자유든 자유들이 쭉 일찍부터 됐는데 가장 늦게 인정된 자유가 단결의 자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조 결성권. 이게 1870년대 와서 인정돼요. 그 전까지는 노동조합 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결사가 굉장히 위험한 죄로 큰 중범죄로 다스려졌어요. 그래서 1825년까지 단결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어요. 1300년대 최초의 자유들이 허가되는 자유권들이 막 나오는데 500년 동안 요거는 인정 안 해줬어요. 왜냐? 자본가들도 아는 거예요. 쟤들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쟤들이 단결하면 힘이 된다고. 근데 사실은 단결금지법이 있을 때도 노동자들은 단결함으로써 힘을 냈어요.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떼거리로 갑자기 파업을 일으킨다든지 이러면서, 즉 곁에 있는 노동자가 힘의 원천이었다. 자기를 닮은 사람.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본론의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마르크스의 특별한 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2권에서 마르크스는 세상에 남들은 아주 평범하다고 보는 거를 놀랍다고 생각했다고, 서로 다른 두 상품이 일정한 비율로 교환된다는 걸 너무 신기하게 봤다고. 그런데 마르크스의 특별한 눈, 위대한 눈이라고 말한 장면이 여기도 있어요. 뭐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보는 눈이 있어요. 굳이 먼저 말하자면 사소한 것은 사소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4권에서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 기억하세요? 그때 뭐냐면 자유, 평등, 벤담 이런 거 써졌던, 그때 나왔던 게 프랑스 인권선언이었어요. 만인은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그래서 대등하다고. 그런 시장의 영역, 판매, 유통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그게 뭐냐면 화려한 인권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은 열나 화려하고 좋아요. 마르크스는 그런데 별로 프랑스 인권선언을 그렇게 눈여겨본 사람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봤던 거는 이거예요. 표준 노동일의 저장. 1시간 줄여주세요. 사실은 더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꾸 사장들이 시계가 없잖아요. 당시 노동자들이 시계 차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분명히 기차역이나 교외에 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딱 들어왔더니, 공장에 들어왔더니 내가 지각한 거예요. 분명히 저 시계는 안 그랬는데 사장님이 시계를 또 빨리 가게 해놓은 거예요. 30분 그래서 떼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일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노동이 길지? 사장님이 시계를 또 바꿔놓은 거예요. 30분 더 늦게. 그래서 계속 떼먹으니까 그 당시 노동자들이 싸운 최고의 게 무엇이었냐면, 노동일이 언제 시작된지를 저 기차역에 있는 시계에다 맞춰서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써달라고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얻어냈어요. 시간, 내가 언제 일을 시작하고 언제 끝마친지를 회사 시계 말고 저기 바깥에 있는 기차역의 시계에 맞춰달라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 무슨 대단한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마그나 카르타가 뭐냐면 그때 군주랑 귀족들이 영국에서 그 사인한 거잖아요. 군주의 권리를 약간 제한한 거. 그걸 마그나 카르타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프랑스 인권선언은 혁명이고 다 귀족들 쫓아내고 엎어서 만인은 평등하다고 권한을 선포했으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고, 요거는 겨우 권력자하고 협약해서 얻어낸 쬐끔이잖아요. 겨우 시계 저기다 맞춰주세요인데, 마르크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야말로 중요하다고. 언제 일이 시작하고 언제 끝나지를 분명하게 한 거, 이거야말로 정말로 큰 성취라고 했어요. 노동자들은 알 거예요.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보다 몇 시에 일이 시작되고 몇 시에 끝난지를 정확히 해달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이 말이 더 중요해요. 이 말이. 예. 사소한 것은 사소하지 않다는 거. 저는 막스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거 있잖아요. 시계를 맞춘 것. 프랑스 혁명을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울려 퍼진 권력의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은 평등해요. 복음이 왔어요. 라고 막 떠들어대고, 근데 노동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장님한테 나 평등해요. 그래, 인간은 평등하지. 그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사장님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제발 시계 사기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큰 성취다. 왜냐하면 여기가 공포의 집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 조항이야말로 중요하다. 저는 마르크스가 이 점을 중요하다고, 이 점을 본 거 있잖아요. 이 중요성을 본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로. 프랑스의 화려한 인권선언이 아니라 소박한 마그나카르타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까지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 이제 예고인데, 근데 이제 노동시간 계속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는 노동시간, 전체 총 노동시간을 늘려면 노동자 수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막 늘질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벌써 아이가 안 태어나면서 노동자 수가 줄니까 총 노동량이 줄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들이 뭐라 그러지? 세요. 조직이 돼 있어요. 민주노총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노동시간을 함부로 못 늘려요. 그런가 무슨 말이냐? 절대적 잉여 가치는 계속 말을 하지만 요 구간을 늘려야 되는데, 요 구간을 늘릴 수 없게 막 노조도 조직화되어 있고 정당들도 압력을 넣고 그다음에 인구도 줄고 사회적 인식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큰일 난 거잖아요. 잉여 가치가 안 늘면 자본의 가치 증식이 안 일어날 테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본은 과연 망할까? 아니면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했으니까 왔겠죠. 19세기에 망했어야 되는데 아마 21세기까지 온 건 돌파를 했겠죠. 어떻게 한 거지 도대체? 못 넘어갈 것 같은데? 하느님이 24시간을 못 넘게 해놨고 사람들이 더 안 태어나고 거기다 정치적으로 각성해가지고 못 늘리게 하고 인권 소중하다고 노동시간 오히려 줄어왔고 8시간까지. 어떻게 한 거지?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흥분하는 게 여기랑 8권 그 기계할 때 또 한번 흥분할 거예요. 왜 흥분하느냐? 너무 중요한 건데 자본을 요약한다는 책들에서 그냥 다 삭제해버리는 파트니까. 절대적인 잉여가치, 노동 연장근로 시키는 거, 노동시간 길게 하는 거 끝.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가치 뭐냐고 가는데 그거 하라고 100페이지를 쓰겠어요. 마르크스가. 그걸 해버리면 뭐가 생략되냐? 아이들의 증언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장 시간에 좀 맞춰주라, 그 기차역 시간에 공장 시작 시간 좀 맞추라고 그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마르크스가 왜 아이들 가지고 여성 노동자고 소녀 노동자들 그냥 추론하자고 했던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자본은 경제학적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노동시간, 노동일이 필요 노동시간 더하기 잉여 노동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필요 노동시간, 그러니까 임금에 해당되는 일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결국 그러면 어떤 세력의 구도나 네. 그런 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하면 저는 참, 이거 너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모든 게 다 필요 노동시간에 의해서 그 계산이 막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본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필요 노동시간이 뭐 300원어치의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혹은 그 임금에 해당되는 거에 뭐 1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자본가가 만약에 그걸 필요 시간을 그렇게 정했는데 만약에 자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을 팔고 나니까 300원을 벌어서 어떤 제로 타임부터 시작했을 때 계약을 해서 노동자와 계약을 해서 자본가가 그 필요 시간에 해당되는 그 300원어치 노동을 만약에 정확하게 했는데 그럼 300원을 주고 상품을 팔아서 만약에 후불로 그냥 임금만 300원 딱 주면 노동자는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자본가는 처음 계약을 할 때 공장을 제공하고 기계를 제공해야 되니까 자본가는 공장에도 투자하고 그 공장 부지에도 투자했고 공장 기계에도 투자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나요, 자본가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르크스의 측면은 이제 용어는 약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필요 노동 시간은 이제 선생님은 노동일의 의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때 그 필요인데, 마르크스의 용어의 필요 노동 시간은 임금에 해당되는 정도의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되는 시간이고요. 전체 노동 시간은 노동일이라고 부르고,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즉 임금에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일단은 정해져 있다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린다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요 정도는 줘야 된다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최저생계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더해서.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를테면 하루에 10시간을 시켜야 된다. 그 중에 그래야 뭐 남는 게 있다. 자본가가. 라고 할 때 그 뒤에 이제 얼마를 시킬 건가는 이 사람이 이제
얼마 되냐에 따라서 잉여 가치량이 달라질 건데요. 제 말씀은 남는 게 아니라 처음 초기 투자가 있어야 그거는 되잖아요. 세력으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예, 필요노동 예, 시간은. 예. 그거는 왜냐면 한 음, 사회에 노동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가치들이 음, 있거든요. 교육비도 있어야 아, 되고. 그걸 포함시켜서 계산하는군요. 네네. 그거는 정해져 어, 있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도, 어느 정도 임금이 최저임금도 그렇고 다 정하잖아요, 사회에서. 음, 그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건 됐고, 공장, 기계, 부지 이런 얘기는 어디서 구하냐면 이 노동시간에서 빼는 게 아니고요. 어, 물건 값, 상품 값은 이 하루 노동시간보다 더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 다 포함돼 있어요. 기계값, 원료값, 그가 다 이제 지대 그 부지 내는 거는 좀 그 땅 빌리는 거 이런 건 좀 별개인데 기계값이나 이런 거에는 그 1,000원짜리 물건인데 1,000원짜리 물건이 요 하루에 다 생산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요때 부가가치는 900원은 작년에 생산된 거예요. 기계들은 다. 그리고 요번에 100원인데 100원 중에 뭐 40원이 노동자가 가지고 60원이 자본가 간다라고 하는데 물건은 그 1,000원에 팔아요. 이게 그래서 900원 음, 다시 다 회수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난번에 말했던 불변자본이라고 하는 거. 예. 어. 그래서 그거는 소비자가 다 보상해 주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예. 이 자본 통해서 전 이렇게 많은 또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음, 제가 의사다 보니까 늘 저도 이제 직장에서 전공의로 일하고 이럴 때 들은 얘기가 음. 너는 노동자지만 또 배우기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노동에서 우리가 얻는 학습료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반드시 타인의 노예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네. 다른 뜻으로 드리는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네네네. 한편으로는 그 노동에서 배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전문성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네. 사용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네. 창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교육비란 말은 좀, 그러니까 숙련은 당연히 발생하고요.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숙련이 되고, 그 숙련은 노동 생산성 그 업체에 그냥 일단 반영이 됐고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래서 연수원에도 보내고 해서 연수도 시키고, 또 하다 보면 숙련이 되면 노동 음, 생산성이 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음, 그 효과는 됐고, 그렇지 말고, 근데 그 능력은 이제 내가 키워주니까 반납해. 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음, 네, 이 사람의 능력이 그 조건 속에 자기가 발휘해서 거기 그 조건에 들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개발비에서 어, 노동력의 가치도 다 계산되어 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음, 거기서 얻은 거니까 네가 자동차 조립하니까 바퀴 잘 조립하게 됐지. 너 그 조립하는 능력 반납하고 가. 라는 말은, 그건 원래 인간이 음, 갖고 있는 능력을 그쪽으로 발휘하게 썼은 거고요. 그리고 또 어,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배워서 창업할 수도 있는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되게 분업화돼 있어. 공장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되게 유능한데 그 생산 라인에 산 라인 같이 옆 노동자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데 나오면 완전히 무능해지는 그 공장을 떠나면. 음,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선생님들 전문직은 이제 자기가 특히 자영업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는 그렇지만 기계에서 컨베이어 벨트 한 파트를 맡는 사람들의 경우, 이를테면 지난번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분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너무 유능해가지고 생산성도 너무 높고 막 30년 동안 일한 사람들인데 그런 말 마냥 그냥 밖에 나왔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음, 내가 할 줄 아는 건 바퀴를 남들보다 다른 보통 노동자보다 10배 빨리 조립할 수 있는데 바퀴를 10배 빨리 조립하는 능력은 밖에서 쓸모가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하나 해는 걸 만들어 볼 거리라고. 즉,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음, 선생님 말씀하신 방금 그 숙련이 오히려 자본가한테 귀속돼 있었구나. 마치 내 소유라고 그 소 키우는 농장주에 내 거야라고 딱지 붙었듯이 다른 업종으로 가지를 못해요. 공장에서 일하면 현대자동차에 있다가 뭐 저기 르노자동차로 갈 수는 있지만 아예 딴 일로 가기는 되게 어렵게 능력이 고정되기도 합니다. 음, 어쨌든 그리고 사실은 반대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그 산업연수생제도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특성화 고등학교가 수업으로 그 회사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업이기 때문에 임금을 다 안 줘요. 반만 줘요. 최저임금 보장. 왜냐하면 교육도 받은 거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돼요.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저임금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노동자들 몇 명 고등학생들 그 해서 죽은 아이들 막 있었잖아요. 애들이 뭐냐면 옆에 보조에서 원래는 사수가 있고 하나씩 가르쳐 주고 뭘 해야 한다면 그게 아니고 애들 임금이 싸니까 막 쓰고 고등학교에서는 취업률
올라가니까 취업한 학생들 많으니까 마구 하고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도 초기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받았거든요. 기술 가르쳐 준다고 선진 기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기술 가르쳐 주는 좋은 마음으로 쓴다기보다 최대한 불이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숙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교육적 효과를 쓰지는 않아서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빨아들이면서 심지어 오죽했으면 노동자가 숙련될 정도까지 일을 오죽했으면 숙련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빡세게 굴렸으면 좀 오히려 저는 너무 빡세게 굴린 건가. 근데 이제 약간 아까 선생님이 말씀 그 인턴십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양쪽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아주 아이디얼 타입으로 설명해서 말을 한 건데 그런 박애주의는 일단 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서로 쿨하게 노동력 샀고 써먹었고 했고 그 안에서 뭐 발생했으니까 그것도 내놔는 좀 이상한 얘기 같아요. 자본 팔자 읽으면서 사례 읽고 막 그러면서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자본이 정말 보통 정신이 아니구나. 그 자본의 정신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게 그런 말이 나와요. 생필품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노동을 하게끔. 네. 4일 급여로 4일 동안 살면 안 된다고. 일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조세나 무슨 다 제도를 동원해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된대요. 네. 그래서 계속 빈곤하게 만드는 이 구조로 계속 노동시간을 하게 하는 게 되게 무서웠고 그래서 아마 마르크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뭐 기술 혁신한다 그러면 엄청 좋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전에 그랬거든요. 이 책 읽기 전에. 기술 혁신이라든가 뭐 생산성 향상 그게 다 결국은 노동일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있었구나. 모든 게. 노동일을 그거는 이렇게 좀 앞서 나가신 얘기. 그건 다음 책에서 해야 되는데 노동일을 다음 책에서 단축하는 거는 생산성 그런 향상으로 생각이 확 지금은 기회가 들면서 없습니다.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되게 예습을 하셔가지고. 정말 네. 네 방금 그냥 막 소감이었습니다. 비밀을 말했어요. 아까 돌파하는 어떻게 돌파했지? 막 생산성 향상. 네. 네, 근데 선생님이 방금 생산성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늘 듣다가 그 착취율 일종의 잉여가치율을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 착취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착취도죠. 착취율이 가장 높은 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 필요노동, 잉여노동 사이에서 힘의 그 네. 대결, 힘겨루기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착취율이 가장 높은 뭐 직군을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분식집이 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분식집은 똑같이 일을 해도 분식집 사장님도 별로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착취율이 되게 낮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도 엄청 많이 가져가고 얘기도 가져가는데 그 율로 보면은 율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절대 가치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착취율이 제일 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분식집에서 일할래? 여기서 일할래? 그러면 당연히 뭐 삼성전자에서 일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 책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외견상 왜냐하면 실제로 꼭 고려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알게 모르게 고차적으로 빨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심기업이나 선진기업들은 외주 주듯이 해서 그 노동 강도가 주변으로 갈수록 세져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폰 제작사가 원래 세서 미국에서 노동강도가 세는데 그거를 대만이나 중국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류산업에서는 이주 노동자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런데 그게 상품 사슬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디자인과 제작과 이런 게 그래서 떠넘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왜 외견상으로는 노동을 적게 하는 곳이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고 삼성은 일찍 퇴근하고 이렇다면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점점 그럴 것 같고 오히려 초창기가 더 길게 일할 것 같고 근데 왜 저희가 잉여가치가 더 높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마르크스가 7장 어제 던지는 질문이에요. 겉보기 이상하지 않아? 라고 방금 선생님 던진 질문 강평 선생님이 근데 약간 지금은 말하지 말고 좀 놔둘게요. 그때 던지는 질문이 이 궁금증이 정당한 궁금증이고 선생님 던지는 궁금증이 마르크스도 던지는 궁금증이다. 이제 기계가 도입될 때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지거든요. 좀 답답하고 화나시겠지만 그때까지만 조금만 자꾸 이게 순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급투쟁을 제가 이제 하도 둘이 싸우는 노동일을 딱 나눠서 필요노동 시간과 잉여노동 시간 둘이 싸우는 걸로 보이지 않냐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요 챕터에서는
필요 노동 시간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요. 잉여 노동 시간을 더 늘리는 거 갖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시화하느라고 이쪽 편에서 마치 필요 노동 시간도 변할 수 있는 것처럼 하필 보이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필요 노동 시간을 안 변하고요. 요걸 얼마나 늘릴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더 늘리면 안 된다. 아니, 더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에 관한 이야기다. 절대적인 가치는.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풀떼기 친구 선생님. 저도 왜 제가 반가워서 그런데 자본을 읽는 방식과 관계되는데, 제가 자본을 되게 고상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과학적인 책이고, 자본이 정말 논리적이고, 착취를 과학적으로 해명해 참 좋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르크스가 되게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근데 저는 마르크스가 어디서 분노하는가라고 하는 걸 자꾸 느낄 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아라고 자꾸 독자한테 말 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를 올리자고 기본 필요한 거 올리자 그런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뒤에는 우리 나중에 보면 국원에 가면 거지 스프라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똑같아요. 그 프리드만 책 읽고 좀 불량식품도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거면 노동자들 먹을 수 있지 않냐고. 그거 똑같은 얘기가 19세기 나거든요. 저기는 보니까 저렇게 잘 안 먹고 세상에 고기 안 먹고 옥수수랑 뭐 감자를 요리했는데 되게 맛있고 그렇게 해도 일 잘하더라고. 꼭 그렇게 다 고기 먹고 그래야 되냐는 식으로 좀 불량한 거 먹어도 되지 않냐고가 나와요. 그걸 거지 스프라 그러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됐을까, 인간이.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차원의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면이 어디서 나오냐? 가난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생계비를 왜 올리냐? 사람은 좀 먹고 살기 빡빡해져야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이 막 쫓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얘들 누구나 다 공교육을 다 그냥 국가가 다 책임져주면 학원비도 안 벌어도 되고 뭐 이를테면 막 그렇다고 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근데 먹고서 집세도 아둥바둥 해야 하고 얘들 학비도 비싸야 하고 그래야 노동자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틀렸다고 마르크스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보라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그 아이들 노동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들 야간 노동을 금지시켰더니 주간 노동을 늘려버리잖아요. 아니 주간 노동을 참 늘리지 못했더니 야간에 일을 시키잖아요. 법에 없지 않냐고. 아니 법에 없으면 오직 없으면 상상도 못해서 그렇다. 밤에 애들을 그렇게 늦게까지 일시키라 상상도 못하니까 주간 노동만 규제해놨지. 야간 노동 규제가 없으면 차마 할 생각을 안 했. 미처 인간이라면 어린 6살짜리 뭐 이런 애들을 밤에 일시킬 생각을 하겠냐고. 근데 그거를 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니까 아동 노동을 3살로까지 해놓으니까 11살부터 어른 다 된다고 또 막 시비 걸어가지고 11살로 낮추자고 싸우거든요. 13살부터 일 제대로 시키게 하자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혹은 생명체가 생명체한테 이렇게까지 따져 들면서 돈을 벌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거 맞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맞지만 그 자본주의에서 그거 맞지만 야간 노동이 몸에 안 좋다는 거 근데 그거 막 낮에 12시간과 밤에 12시간 일하는 게 몸에 얼마나 다른 건가는 모르겠냐고 마르크스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 의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알겠다고 밤에 막 잠 못 자고 일하는 거 몸에 해로울 것 같은데 주의하교대를 마구마구 번갈아 시켜버리면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법이 규정을 안 하면 그걸 피해가려고 하고 그걸 이제 자본의 정신이라고 본 거죠. 뭐가 뾰족 튀어나온다. 제가 자본을 고상한 책이라고 부르는 건 막 폼 잡고 뭔가 막 공자왈 맹자왈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혹은 생명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는 글쎄요 천한 일이라고. 우리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않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고 자본을 비난할 때 그래서 어떤 시각이랄까 사람을 대하는 시각 혹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가치라고 19세기 가치가 부의 개념이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고 근데 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생태가 막 파괴되고 사람들이 힘들게 되냐고 가치 있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가치를 막 쌓았대요. 왜 인간은 가치를 생산해놓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는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상하다는 말 속에는. 아동 노동을 시킨다는 거는 뭐 자본의 정신이 여기 있다라고 딱 박스가 말한 이유는 이걸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책을 쓰는지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착취율이 얼마고 노동시간 얼마에서 임금 몇 퍼센트 착취했고 이거 계산하고 그런 거 계산하는 경제학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더 근본적 층위에서 봐야 한다라고 자본을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한다. 그래야 굉장히 많은 걸 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어졌네. 괜히 또 오버해서 흥분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하게 안 들리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까지 자본에 대해서 책 쓰신 분들한테 이 얘기가 정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그 수많은 보고서들 인용한 얘가 공장감독관들의 보고서가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하게 들리는데 라고 왜 자본을 쓰는가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너무 무겁게 만들었나요? 저는 여기가 늪 같았어요. 정말 여기 읽을 때랑 내가 감정에 늪에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읽기가 빨리 안 읽히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내용은 너무 심플한데 왜 힘드냐 머리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애들 막 증언하는데 정말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 꼬맹이들이 자기 아프다고 막 말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19세기 일인 줄 알았더니 뭐 우리나라 뭐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주노동자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와 뭐 이건 21세기도 19세기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만 보면 전문직들도 있고 뭐 잘 살고 AI 돌고 하니까 노동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이주노동자들 가보면 그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있고 고등학생들한테 열 몇 시간을 시켰고 어떤 과로로 죽은 중소기업 하청이 4단계인가 있는 사람은 68시간까지 최대한 이어붙이면 일할 수 있다며 그 사람은 또 두부에서 70몇 시간 80시간가 일해서 LG 납품업체였나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 대기업 납품업체인데 과로사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내모는가 라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는 쉬운데 마르크스의 좋은 점은 사람 비난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내몰리게 하는가를 물었던 거고 그랬을 때 그걸 자본애가 뭔가 이 문제가 있다. 이 시스템 전체를 굴리는 동력애가 원리 안에가 뭐가 들어있다. 라고. 그래서 자본에 충실한 그 원리에 가장 충실한 사람, 이 체제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 되기 좋다. 가 돼버려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사회가 나쁘다는 건 그거예요. 사회의 핵심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 나쁜 사람 돼버렸다. 그러면 그 사회의 원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은 그런 게 있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치킨집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영할 때 다 자기 살 파먹는 거잖아요. 마르크스라는 노동자는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분석되는 사람들은 아닌데 자기 가족들까지 다 총동원해야 하고 편의점도 요즘에 저희 옆집 그 집 편의점도 힘들어져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어서 아르바이트생이 그게 아니고 아들이더라고요. 이제 밤에는 인건비 아끼려고 들어온 거예요. 가족 총동원이에요. 가족 총동원. 근데 왜 뭐라고 하면 이제 답은 하나죠.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아이를 뺑뺑이 돌려야 된다. 그러면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야 또 아이가 학비도 벌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도가. 아마 너무 스포일러가 많은데 흥분해서 8권 그 기계에 15장 나오면 거기 부모가 나와야 자식 팔아먹는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고등학생 그 산업과에서 만약에 죽었다 애가 특성하고 애가 가서 일에 죽었다 그럼 주변에서 얘를 어쩌다 일 시켰냐고 비난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뒤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식 팔아먹게 되어 있고 부모가 근데 거기서 말해요. 자본가나 부르주아시즘 겨냥해서 그런데 너희는 욕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욕할 수 있지만 일단 노동자들끼리는 욕할 수 있지만 너의 부르주아들은 욕하면 안 된다고. 그 소위 심정이랄까 자식을 그렇게 보내는 이런 건 너희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주 같은 거 잘 읽어보세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르크스. 그냥 안타까운 게 1, 2장 읽다가 좌절해가지고 여기까지 안 오면 너무 그러니까 서글픈 거예요. 하필이면 왜 자본은 1장이 그렇게 어렵고 지상주의가 딱딱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 안 온다고. 여기에 아이들의 증언을 못 들어요. 그래서 다 그 앞에서 끝나요. 그놈의 등가교환 말고 추상노동 뭐 하고 하다가 거기서 다 끝장나고 추상노동이 뭐예요 뭐 하고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거 잡고 있다가 끝나버려요. 이 계곡에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를 참 못 만나고 또 다음 계곡에는 무슨 얘기일지 모르죠. 아까 마지막에 빨리 그냥 하고 간 걸 텐데요. 그러니까 노동일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봉착한다. 예, 하나는 뭐 생물학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 수는 없다 무한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이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계속 늘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노동시간을 준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잉여가치를 내려면 잉여 노동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잉여 노동량을 늘리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19세기까지. 근데 어떻게 늘린 거, 답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더 발전했다는 건 19세기 이후로도. 그리고 막스도 지금 요 발상은 대체로 아직 본격적인 기계화를 언급을 슬쩍슬쩍은 하지만 아직 기계를 본격적으로 안 다룬 거니까 기계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이 확 혁신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잉여 노동을 절대적 잉여가치라는 관점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축적했지?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 어떤 선생님 말했는데 오히려 돈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노동시간이 더 짧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중소기업이 노동시간이 연락 길고 실제로는 짧던데 그런데 왜 노동시간이 짧은 데가 삼성이 더 노동시간 짧지 않나?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하지 않나까지만 동감하시면 괜찮습니다. 뒤에 이제 그걸 다루니까. 네. 막스가 이상하지 않아라고 진짜 이상하네? 거기까지만.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